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일산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11명 집단 폭행 사건의 피해 학부모가 악플 작성자 60여 명을 고소했습니다. 악성 댓글을 남긴 다수는 현직 교사들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사기 피해자 수는 15명으로 피해 규모가 19억 원이 넘습니다. 경기도의 한 애완용품 무인점포에서 절도 사건이 연달아 3차례 일어났습니다. 추적 끝에 잡은 절도범의 정체는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양 변호사님. 오늘 너무 더웠어요 진짜. 그러게 아침에 코트를 딱 걸쳤다가 문을 열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코트 벗어놓고 나왔어요. 진짜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날씨 어땠어요? 너무 더웠습니다. 아니 거의 그거 말고 가을날 어떤 그 객관적인 팩트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오늘이 어. 25.9도까지 올라갔다네요. 11월이? 네, 11월에. 그래서 관측 이래 가장 높은 기온 기록했다고 그런 기사를 조금 전에 봤습니다. 아니 그렇게 날씨가 따뜻한데 왜 감기 걸리셨어? 그러게요. 괴롭습니다. 왔다 갔다 조금만 양해 걸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맹맹이 좋습니다. 자 오늘 빨리 시작하죠.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요즘 가는 곳마다 빈대 얘기입니다. 사람을 물어서 피를 쪽쪽 빨아먹는 흡혈 빈대. 그야말로 빈대 포비아라고 부를 정도로 많이들 걱정하시더라고요. 이게 워낙 번식력도 좋은데다가 살충제에도 죽지 않고 아무것도 안 먹고도 최장 1년을 살 수 있다니 이놈의 걸 어떻게 잡아야 하냐 걱정이실 텐데요. 가장 확실한 방법, 고온 스팀. 고온 스팀이랍니다. 빈대는 50도 이상 고온에 노출되면 거의 죽는다네요. 스팀 청소기로 집안 구석구석 싸주시고 침구, 의류, 세탁 후 고온 건조하시면 좋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립니다. 예. 자, 이자연 기자, 양지열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반은 공정과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훌륭한 프로그램이에요 하신 줄리 킴님. 미국에서 매일 저녁 식사 시간에 사반 틀어놓고 고국 소식에 울고 웃는 아빠 김상범, 엄마 유정원 씨의 38주년 결혼 기념일 축하해주세요 하신 김다송님. 사반으로 태교한 박시안 탄생 200일 축하해주세요 하신 손지윤님. 1년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신랑 박민호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하신 김근희님. 아빠 김필웅, 엄마 신정은 씨, 막내딸이 갑자기 농사일 돕겠다고 오니까 놀라셨쥬 하신 랑이님. 학현초 5학년 2반 윤채연, 엄마가 많이 사랑해 하신 윤보혜님. 어제 포항에서 쌍둥이 유성이 떨어졌어요 하신 양주원님. 인천의 임한옥님, 일산의 김명옥님, 장은희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할 아센서반 뉴스의 육바.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유아인 공소장 보니 점점점입니다. 참 오래 갑니다. 마약 상습 투약 외에도 증거인멸 교사 사기 의료법 위반 여러 혐의. 지난달 19일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 씨 본명 엄홍식 씨. 바로 오늘 공소장 내용 일부가 공개됐는데 뭐랄까요? 좀 충격적인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지난 1월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 유 씨가 지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했다. 이런 내용이 공소장에 담겨 있는데 동행한 유튜버가 있었습니다. 유튜버가 우연히 그 모습을 목격하고 그 당시 유튜버가 브이로그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유 씨가 그걸 보고는 내가 왜 유튜버 때문에 자유시간을 방해받아야 하냐 라면서 신경질을 부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유튜버에게 너도 한번 해볼 때가 됐다 라면서 대마를 권했다고 하고 이 유튜버가 처음에는 거부를 했지만 유아인 씨 동료가 재차 권유를 해서 처음엔 피우는 신용만 했다고 하는데 그랬더니 유 씨가 이번엔 아예 나서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더 깊게 들이마셔라 라면서 방법을 잘 알려줬다는 겁니다. 어허. 검찰은 유 씨가 이 유튜버에게 대마 흡연 사실을 들키니까 공범으로 만들어서 외부에 발설하는 걸 막으려고 했던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야 너도 한번 해볼 때가 되지 않았냐? 그거 아니야. 깊게. 아이고 참. 자, 그런데 투약한 이 프로포폴의 양이요 무려 9.6리터. 세상에 우리가 2리터짜리 콜라 생각해 보세요. 게다가 아버지 누나 명의로 이 약물을 처방받았다고요? 맞습니다. 마약류 관리법에는 대마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지 않고 불법으로 이렇게 투약했을 때
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2020년 9월부터 한 2년 동안 14개 병원에 프로포폴을 무려 9.6리터 아이고. 투약을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라고 봐야 181회 정도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 말고도 미다졸람이나 케타민 이런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투약을 했는데 이때 처방을 받아야 되니까 예. 아버지하고 누나 명의로 받았다고 합니다. 44차례 불법 처방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보죠. 다음 이어갑니다. 음주 운전자 잡았습니다. 자,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한 차량이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웽 지납니다. 아이씨 뭐야 이거? 자, 라이더가 휙 피하고 일단 저 차를 본격적으로 쫓기 시작합니다. 저거 앞만 봐도 음주죠. 빵빵빵빵 하면서 도주로를 막습니다. 자, 막고 나서 저기요 내려요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지금 하고 있죠. 그때 조수석에서 사람이 내립니다. 남자가 내립니다. 아유 선생님 한 번만 좀 봐주라. 자, 근데 정작 당사자인 운전자는 요지부동 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하. 자, 경찰이 도착을 하고 그제서야 운전석 문을 열고 나오는 운전자 여성입니다. 자,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해봤더니 면허 취소 수치 만취 운전을 했습니다. 아니 운전석에서 안 내린다고 뭐 별수가 생깁니까? 아니 그리고 둘 다 처벌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이게 지난 10월 29일 새벽 2시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 영상 제보하신 분은 오토바이 운전자였었고 신호에 맞춰서 주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렇게 보신 것처럼 횡단보도까지 가로질러가면서 차량이 쏜살같이 달려온 겁니다. 아무래도 이건 음주운전이다 싶어서 보신 것처럼 차량 앞을 추적을 해서 차량 앞을 가로막았고요. 바로 막으니까 운전석 아닌 조수석에서 남성이 내렸는데 술에 취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가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도 안 비켜주고 경찰이 올 때까지 버티고 있었더니 야. 경찰이 와서야 조수석에서 여성이 내렸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만취 상태였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요. 사실 제보자는 정말 이거 자칫했으면 본인도 크게 다칠 그러니까요. 수 있었겠다 생각을 하는데 맞아. 저기서 무사히 저 차가 빠져나갔더라도 다른 큰 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있었을 수 있었을 정도예요. 저 정도면. 잡힌 게 다행입니다. 차라리. 조수석에 앉아 있는 사람도 음주운전 방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다음 이어가죠. 버스에서 욕설 난동입니다. 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충격적인 영상입니다. 만나보시죠. 아이고 세상에. 교수님, 이렇게 찰진 욕설은 또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말다툼이 어떤 식으로 시작이 됐는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상황을 보니까 승객이 탑승을 하는 중에 이제 버스가 출발하려고 한 것 같고 바로 그 여성이 이제 버스 기사에게 화를 내면서 저렇게 욕설과 폭언을 갖다가 퍼본 건데요. 다른 뭐 승객들이 이제 그 말리면서 부르니까 오히려 더 흥분을 하면서 그 승객에게도 이제 욕을 했는데 지금 아가씨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좀 젊은 여성 같습니다. 결국 이제 뭐 저 일행으로 보이는 사람이 이제 그 이 여성을 갖다 제지하고 끌어내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언을 갖다 멈추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마 이제 그 평소에 내면의 어떤 그 분노 같은 것이 상당히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건 저 여성 같은 경우는 화는 남을 태우는 불이 아니라 자신을 태우는 불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명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깊은 뜻이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갖은 속임수로 슬쩍입니다. 이번에도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황당한 사건인데요. 영상 만나보시죠. 자, 무인 점포 입장하는 남성 봐주세요. 냉장고 문을 이제 열고 만난 소시지를 픽업합니다. 키오스크로 가서 바코드를 찍고 자, 카드를 꽂는데 어라 결제가 안 되네. 아하 이런. 자, 다른 카드를 또 꺼내봐. 그것도 안 되니까 결국 냉장고에다 다시 소시지를 넣고 입구에서 잠시 머무르는데
아니야 나 이거 꼭 먹어야 되겠어. 자 그런 생각을 하는지 다시 꺼내가지고 또 키오스크로 갑니다. 3차 시도해요. 이제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자 그냥 들고 튀어. 예, 들튀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요. 처음부터 그냥 연기를 한 겁니다. 대충 CCTV 보면 아, 저 손님 계산하셨나 보다 하고 어물쩍 넘어가게 하려고 발연기를 한 거예요. 소시지 하나 훔치려고 저짓을 합니다. 자, 소세지 얼마일까요? 4,900원 상당의 소세지입니다. 맛있겠죠, 물론. 맛있을 것 같은데 이 하는 방식은 비슷해요. 소세지를 고르고 결제하러 갔는데 카드가 결제 불가 카드입니다. 그러면 다시 소세지를 냉장고 넣었다가 다시 카드 꺼내고 몇 번의 시도를 하다가 결국은 자연스럽게 그걸 가지고 나가는 모습이 이제 포착이 되는데 왜 이게 문제되냐면 낮입니다. 오전 9시 30분 정도고 이 주위에 뭔가 잘못됐으면 연락하라는 연락처가 다 있어요. 그렇게 계산이 안 되고 그러면 연락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네. 그걸 봤을 때는 일부러 연기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 점주 입장에서는 이 인근에 한 80만 원 절도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이구야. 그래서 4,900원짜리 맛있는 소세지이긴 하지만 이거 더 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도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낚시용품 가게에 입장하는 남성 보세요. 예, 매대에 뭐 많이 걸려 있어요. 저 물건을 고릅니다. 슬슬 걸르면 저 어디다 넣어 지금 주머니에다 넣었어 지금. 어허 이런 저 아저씨. 자 이번에도 또 다른 물건을 골라서 오른쪽 주머니에 쏙 넣고 있어요. 아이고 참 몇 개를. 자 이번에는 한 손에 저렇게 닦고 떠내서 쥐고 아유 또 넣었어. 아이고 자 일단 왼쪽에다가 다 또 넣고 하나는 또 들고 있어 또. 아 일부러 말이죠. 이거 또 걸어 또. 자 이제 계산대에 가서 딱 손에 들고 있던 것만 계산을 합니다. 자 함께 구매한 물건 챙겨 바깥으로 나갔어. 자 이때 CCTV를 통해서 다 확인했던 직원이 사장님 저 아저씨 도둑놈인 듯 하니까 사장님이 뛰쳐가서 남성이 탄 차량을 스톱시켰습니다. 자 결국 저 사람한테서 다 받아냈다는 건데 자 그런데 사장님이 다시 CCTV를 확인해 봤더니 훔친 물건이 더 많았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30일 부산 영도구의 낚시용품점인데 한 7, 80대 정도로 추정이 되는 저 남성이 한 달 전부터 자주 오기 시작해서 얼굴을 익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사건 전날엔 사장님이 커피까지 내어줬다고 하는데 사건 당일에 이 남성 일단 들어오자마자 목줄 하나를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다른 매대에서 낚싯바늘 8개를 꺼내서 6개는 주머니에 챙기고 1개는 다시 손으로 옮겨서 매대에 걸어놓고 남은 1개만 계산을 했습니다. 아하. 결국 계산한 건 뭐 낚싯바늘 1개 값 그리고 물고기 사료 정도 지불을 했다고 하는데 직원이 사장님 저 목줄 만지는 것도 분명히 봤는데 계산대 왔을 땐 그게 없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CCTV 확인해 봤는데 정말 저런 장면이 찍혔다는 거죠. 결국 차 타고 떠나려는 저 남성에게 다가가서 목줄 다시 받아왔고 혹시 예전에도 이러신 적 있지 않냐? 이렇게 다 아는 듯이 짐짓 아는 듯이 캐물었더니 사실 그런 적 있다라고 실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자리에서 목줄 2개 값으로 4만 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목줄 절도 이실직고 하는 와중에 아까 그 낚싯바늘 6개 있잖아요. 그거 훔친 건 말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야 이걸 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생각에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줬는데 너무 속상하고 화난다면서 제보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좀도둑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통제 불능 경운기입니다. 자, 미숙한 운전으로 벌어진 아찔한 사고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 삼거리 도착한 불박차. 자, 그런데 저 멀리 경운기가 말이죠. 좌회전을 시도하는데 불박차 쾅! 운전자가 넘어졌어요. 자, 아이고, 세상에. 자, 운전자가 굴러 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운기가 완전 자율주행을 합니다. 지 맘대로 막 뺑뺑뺑뺑 돌아요. 자, 저 이 운전자는 시동을 끄려고 저걸 막 잡아 채려고 하는데 저거 할 수 자, 그 순간 넘어졌어. 결국 저 운전자 팔이 바퀴에 깔리고 맙니다. 그대로 한 바퀴 더 돌고서야 겨우겨우 경운기를 멈춰 세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농촌 드라마 보면 경운기 워낙 천천히 가가지고 별거 아니다 했는데 이게 진짜 무섭네 이거. 그러게요. 저 장면이 지금 지난 10월 21일 오후 5시 정도 세종시의 한 삼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얘기하신 것처럼 경운기가 저렇게까지 이렇게 정말 폭주할 수 있다는 거 저도 처음 봤고요. 보신 것처럼 이제 좌회전을 하다가
너무 급하게 아마 좀 꺾으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운전대를 놓치고 떨어지고 만 거예요. 거기서 경기가 멈춘 게 아니라 계속 빙빙을 돌고 아이고, 아이고. 심지어 이제 블랙박스 차량은 뒤로 이렇게 슬금슬금 뒤로 빠집니다. 그런데 경기는 반대 방향으로 돌고 아까 본 것처럼 바퀴에 발이 밟기도 하고 팔도 다쳤는데 아유. 더군다나 뒤에 보시면 지금 여성분이 뒤에 타고 그러네, 있어요. 진짜. 더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다행히 운전대를 잡아서 경기를 멈추게 했다라고 합니다. 글쎄 운전 미숙일지 아니면 좀 연세로 봐서는 평소에 쓰던 걸 좀 본인이 과신하셨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운전 조심하시고요.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예, 엄연히 다른 이름인데 점점점입니다. 자, 사방 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전해주셨어요. 네, 일단 우리 아이 이름이 사촌 언니 아이, 그러니까 오촌 조카 아이 이름이랑 비슷한데 자신이 잘못한 거냐면서 고민이 된다라는 사연입니다. 일단 사연자는 2번의 유산을 겪은 끝에 얼마 전에 어렵게 아이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소중히 태어난 아이인 만큼 고민을 하다가 장명소에 가서 가장 좋다는 이름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하필이면요, 사촌 언니 아이 이름이랑 굉장히 비슷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촌 언니 아이 이름이 김세미, 어이를 쓰는 김세미였다면 사연자 아이 이름은 김세미, 아이를 쓰는 셈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음은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엄연히 다른 글자고 한자도 아예 다르다고 하고요. 양가 부모님한테 모두 허락도 받았고 출생신고도 다 했는데 1달 반 정도 됐을 때 사촌 언니한테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이 언니가 성도 같은데 이름까지 같아버리니까 너무 당황스럽다. 미리 얘기라도 해줬으면 몰라도 나중에 듣고 나 너무 놀랐다라고 얘기했다는데 사연자는 뭐 발음 같다고 해서 사촌 언니한테 얘기하고 미리 상의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집안 어른들 의견도 충분히 들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사촌 언니는 앞으로 우리 이제 얼굴 보기 힘들 것 같다라면서 사실상 남남처럼 지내자는 선언까지 해버렸는데 이 사연자는 정말 자신이 그렇게 잘못한 거냐면서 잘 모르겠다, 억울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아이 이름을 오촌 조카랑 비슷하게 지은 게 잘못한 거냐면서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그 사연자분이 보고 계시는데요. 이 사촌 형제지간뿐 아니라 양가 어른들 사이도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촌 언니입니다. 야, 이자요, 너 이마만 튀어나온 줄 알았더니 아주 그냥 양심도 튀어났어. 셈이랑 셈이 네 말 맞다나 표기는 다르지. 근데 셈이랑 너 발음해봐. 똑같아. 아니 어쩜 이럴 수가 있어. 네가 나를, 우리 집안을 존중했으면 이럴 수는 없는 법이거든. 정말 서운하다. 응? 너 결혼식 가서 축하해준 게 완전 후회될 지경이야. 동그라미. 일단 보겠습니다. 다음 사촌 동생 사연자예요. 언니, 다혜 언니. 아니 백다혜 씨, 평소에 연락 한 번 없다가 애들 이름 좀 비슷하다고 이러는 거야? 진짜 네가 무슨 사촌 언니니? 내가 셈이 얻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면서 그딴 소리를 하고 있어? 장명소에서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다고 지어온 이름이야. 내가 내 새끼 이름 짓는데 누구 허락을 맡아? 진짜 별꼴이야. 그리고 셈이 완전 다르거든. X. 별로 안 달랐어요. 자, 박 변호사님. 그 같은데 발음은 같죠. 뭐 달리 부를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사실 따져보면 육촌지간입니다. 저도 육촌들을 생각해 보면 잘 안 떠올라요. 8촌, 6촌, 사촌도 아니에요. 형제의 이 자녀가 아니잖아요. 사촌의 자녀. 또 사촌 언니라고 하는 거 보니까 또 본인이 또 멀어지려고 하는 것 같고 언니가 이미 출생신고 다 끝난 상황에서 몰라 그 전에 어떤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이름 바꿀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예전에는 돌림자 같은 게 많아가지고 다 있거든요. 그럼 쓸 게 없어요. 아, 진짜. 그렇다면 뭐 중복된이 되게 많습니다. 아, 정말요? 저희 저희가 박준 저희 아버지 돌림자가 예. 박준 1, 박준 2, 박준 3, 박준 4, 박준 5, 박준 6 다 있거든요. 아, 진짜. 그 동네에. 그러니까 할 게 없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살았는데 굳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 있을까 싶어요. 아, 자, 교수님.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인간관계 끊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제가 오늘 깨달았는데요. 사실 뭐 저거는 해석하기 나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촌인데 뭐 사운드가 음이 비슷하다. 근데 뭐 한자는 다른데 그러면 야, 그 이름이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했구나라고 또 이렇게 더 친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 나왔지만 이쪽은 이쪽 집, 저쪽은 저쪽 집에서 서로가 그 뭐 시부모라든가 친정 또는 부모라든가 다 따로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촌 누나의 허락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있는
그 자기 친정 또는 자기 시집 그 어른들이 허락을 했으면 그렇도 되는 것인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나중에 뭐 전화해가지고 축하한다. 야, 너 애하고 우리 애하고 이름이 약간 이게 비슷한데 야 정말 이게 우리가 사촌이니까 더 가까워지겠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건데 앞으로 못 볼 것 같다 그러면 안 보면 되죠. 자, 양 변호사님. 이름 비슷한 사람들은 많죠. 아까 저 깜짝 놀랐던 게 양이과가 처음에 우리 사연 보내신 분들 이름 쫙 부르잖아요. 제 동생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진짜? 아니 제가 왜 거기가 있지? 아니겠지 싶었는데 그리고 저는 생각해 봤을 때 이 사촌 언니분이 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뭔가 사촌 언니의 감정을 건드린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름이 같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건 같지는 않고 좀 그걸 좀 찾아내셔서 물어보셔서 진짜 언니 왜 그렇게 화가 난 거야라고 한번 좀 풀어보시면 어떨까. 오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육촌지간에 이름 같으면 언니랑 나랑 이름도 같아 이렇게 아이들끼리 더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뽕은 어딘가 틀어진 것 같아요. 그거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연자께서 그 사촌 언니분하고 주고받은 카톡 이 스크린샷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걸 저희가 뭐 이렇게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만. 근데 서로 약간 좀 그 냉랭한 기운이 화면 밖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일단 썬H님, 뭐 사촌도 아니고 육촌 간 이름 비슷한 게 큰 문제가 될까요? 하셨고요. 초보집사님, 우리 집안은 민정이만 3명입니다 하셨습니다. 최은희님, 모일 일 있으면 큰 셈이 작은 셈이 이렇게 부르면 되죠. 혈육 간에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서둘남님, 이름도 모르고 살아온 사이면 몰라도 나 같으면 내가 먼저 피해서 짓겠다. 박정희님, 보통 장명소에서 3개 중에 선택하라고 하는데 굳이 같은 이름으로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사건반장 제보 메일과 카카오톡 사건반장 제보 채널에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대구 동구 반야월 사시는 찬호 어머니 조경숙 여사님 보고 계신가요? 어제 동네 이마트 안에 있는 다이소 매장 가셨다고요. 자, 그런데 갑자기 화재 경보 사이렌이 엥 울리더라는 겁니다. 이거 뭐야 막 어리둥절해 하시는데 어라? 직원들이 주변에 한 명도 안 보이네. 순간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몇 분간을 발만 동동 구르고 계셨다는 건데 알고 봤더니 화재 예방 훈련이었다는 거죠. 이 말 진짜 불이라도 났더라면 난 꼼짝없이 여기서 죽었겠구나 하셨다는 겁니다. 잠시 후 직원들이 오길래 아니 대피 안내를 해줘야지. 당신들만 가면 어떡해요 했더니 그냥 씩 웃더라나요. 아이고 너무합니다 진짜. 손님은 챙기셨어야지. 작년에 맞은 백신이 오늘의 코로나19를 커버할 수 있을까요? 바이러스의 변이에 따라 백신도 이렇게 또 저렇게 다양한 변이에 대응하도록 Vaccine for Now, 모더나. 누가 메이크업만 보고 사? 아니면 있잖여 다른 건강에도 좋고 식물성 캡슐에 10종 기능성까지 한 박스에 2달치 이거네! 싸다 좋다 순수식품. 일산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11명 집단 폭행 사건의 피해 학부모가 악플 작성자 60여 명을 고소했습니다. 악성 댓글을 남긴 다수는 현직 교사들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사방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사건입니다. 이 제보자는 11살 자녀를 둔 어머니인데 이 사건의 시작은 지난 8월 아이의 담임 교사에게서 온 한 통의 전화였습니다. 그 실제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6교시 끝나고 집에 가다가 후문에서 아이들을 막 때렸어요. 실내 아주머니하고 네네 물통하고 우산 그걸로 장장 11명을 때리고 갔대요. 근데 지금 대박이에요. 지금 정말로. 근데 지금 제일 세게 맞은 애가 제가 알고 있는 옆반에 하는 애거든요. 네네네. 전화하셔서 사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걸 좀 정리를 해드리면 어떤 담임 선생님이 그 어머니 지열이가 옆반 지훈이랑 뭐 해서 때렸어요. 이 대박 사건이에요.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건데 이거 어떻게 무슨 얘기예요? 일단 저게 8월 29일 일이었고요. 경기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11살 난 아들의 담임교사가 제보자에게 들으신 것처럼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대박이다. 아이가 학교 후문에서 11명의 아이들을 막 때렸는데 심지어
보온병으로 맞아서 다친 아이도 있다라면서 일단 그 아이의 부모님한테 어머니가 좀 사과하셔야 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보자에 따르면 이 담임교사의 말은 사실과 달랐다고 합니다. 네? 제보자에 따르면 일단 이 11살 난 아들이 틱장애가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내는 증상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평소에 따돌림을 당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 당일에도 체육 시간에 일명 이 아들을 두고 누구누구 잡기놀이라고 해서 제보자 아들에게 일방적으로 아이들이 피구공을 던지다가 아이가 하지 말라면서 그 공을 주워서 던졌는데 그걸 또 하필이면 체육교사가 맞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를 빌미로 이 아이들이 제보자의 아들을 집단 폭행했다는 거고요. 아이고. 제보자에 따르면 5학년 전체 학생 수가 36명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제보자 아들을 폭행한 인원이 모두 11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딱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이 지금 뭐 이런 학폭 사건을 대박이라고 표현한 것도 그렇고 더군다나 지금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꿔 나서 선생님이 연락을 한 거잖아요. 그게 너무 충격적이죠. 사실은 맞은 아이를 때린 아이라고 한 겁니다. 근데 그것도 이유가 뭐냐면 그 집단으로 폭행하는 아이들 중에 한 사람, 주동자 역할을 했던 아이가 한 얘기를 그대로 믿고 그냥 덜컥 부모님한테 어머님이 사과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이고야. 막상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고요. 그 자리에서 한 3명을 빼고 나머지 아이들은 자기들이 때린 게 맞다라고 인정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상황 파악도 안 하고 지금 저렇게 전화를 하셔서 대박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지금 어머니에 따르면 이 담임 선생님이 좀 잘못된 처신을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건 예. 주장입니다만 이렇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이제 ADHD는 있는데 그리고 특장애가 있지만 특별히 폭력 성향이 있지는 않답니다. 근데 그 아이한테 너 ADHD라며라고 얘기했더니 아이가 그거를 이제 인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너 다 알고 있는데 왜 거짓말하냐라고 하고 그 뒤에 또 아이가 좀 비염 같은 게 있어서 기침을 하면 침이 좀 튀기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그걸로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다라고 그거를 문자로 집에 이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선생님이 그런 문자를 부모님한테 보낸 것도 아이의 입장에서 상처일 텐데 아이를 불러가지고 내가 니네 집에 이렇게 문자 보냈으니까 이거 네가 교실에서 읽어. 아이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 아이들 앞에서요? 네, 아이들 앞에서. 그래서 일단 이 좀 선생님까지도 그 고소를 했다라고 하십니다. 아이들 중에서 좀 정도가 심한 아이들 7명도 가해 아이들 조소를 했고요. 일단은 이 피해 학생의 부모님의 주장이라고 일단 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 집단 폭행 사건 후에 이 제보자 어머니에게는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여교사 비밀 카페입니다. 제보자의 아들이 이 일을 당한 후에 집단 폭행 보도가 나갔습니다.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관련 기사 댓글에 오히려 이 제보자 어머니와 그 피해자 아이를 비난하는 댓글이 일제히 달렸다는 거죠. 자, 제보자는 그 비난 댓글을 단 사람들 여선생님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교사들이 교사 카페를 이제 비밀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좌표를 찍고 그 기사에 와서 네 애가 뭐 ADHD면 똑바로 키워라. 내가 국내에서 네 애 좀 다 잘 아는데 네 애 뭐 행실이 어떻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인 정살짝 해가지고 좌표를 찍고 막 몰려들어서 댓글을 엄청 다는 거예요. 댓글 부대처럼. 심한 댓글 뭐 괴물 같아, 뭐 장애아는 뭐 저기 빨리 장애 저기서 키워라, 뭐 분리해서 키워라. 일단 신상을 다 털었고요. 이제 뭐 어느 학교 뭐 누구다, 뭐 고향은 어디다, 뭐 어디로 뭐 이제 와서 뭐 산다고 이런 것까지 싹 다 털었어요. 자, 박 변호사님, 현직 교사들이 그렇죠. 교사도 아니고 교사들이 피해 아동에게 비난 댓글을 단다? 참 납득하기 어려운데 왜 이런 게 가능하냐면 이 제보자 역시 교사입니다. 현직 교사입니다. 아, 진짜요? 이 교사가 가입한 카페가 있는데 이 카페가 한 15년 정도 운영이 됐는데 여자들만의 그 우리 여교사 우리들의 비밀 카페라는 카페인데 여기 카페는 운영자 여교수들만 이렇게 불러서 하는 그런 가입이 가능한 곳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아마 이 기사가 나고 어떤 사람이 검색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이 제보자 역시 여기 좀 글을 좀 쓰고 뭐 고민을 털어넣겠죠. 그래서 비슷한 글을 발견하고 이 사람과 연결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 제보자의 아이가
그 사람이고 또 전화번호 보니까 남편 역시 요 같은 사람이다. 신상을 다 알아봤습니다. 아이고야. 전화번호 하나 정도 차이밖에 안 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어디서 뭐 하는 사람이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아이 이름은 뭐뭐다라고 특정을 한 다음에 결국은 카페 회원들끼리 우르르 몰려서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아, 이 제보자 분도 현직 교사여서 그 카페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 참상을 다 직접 눈으로 목격을 한 거군요. 네, 그래서 그 카페에서 벌어진 일들을 다 지켜볼 수가 있었는데 이 카페에서 제보자 아들이 틱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금쪽이라고 칭하면서 가해 학생들을 오히려 피해자라고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악성 댓글을 남기기 시작을 했는데 현직 교사로 추정되는 일부 회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댓글이 발로 차주고 싶다, 괴물 같다. 피해 학생이 정신병자 같으니까 학교에서 다 싫어한다. 그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걸 누굴 탓하냐. 이런 댓글이었습니다. 또 제보자에 따르면 수년 전에 아이가 7살쯤 됐을 때 키즈 카페에서 실수로 그 TV를 망가뜨려서 수리비 물어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일을 카페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 이것까지 다 보고서는 그 집단 폭행 기사에다가 아, 그때 TV 부순 그 A군 맞죠? 이런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는 겁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 포털 기사에 악플 남긴 사람과 이 카페, 해당 카페에 글 썼던 사람 계정 대부분이 일치했다고 합니다. 자, 교수님, 저희가 교권 이 추락 이슈 그 국면 때 사건 반장이 얼마나 정말 앞장서서 그 문제를 공론화하고 그건 선생님들도 많이들 뭐 공감해주고 뭐 인정해주시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런 저희가 참 이런 사건을 전해드리는 것도 저희도 참 마음이 참담한데, 아니 이 피해자 이제 제보자 본인도 지금 현직 교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이 어두운 면을 보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요. 이 제보자에 의하면 이 교사들만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여기 회원들이 한 15,000명 정도 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폐쇄적이고 교권과 관련돼 가지고 약간 부정적인 글이 올라오면 바로 집단 린치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니까 사실 이 제보자도 여교사 입장에서 이제 학부모 입장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또 이들 같은 경우는 교권 관련 집회도 상당히 그 참가할 정도로 행동적인데 제보자의 주장이 맞다라고 하는 건 전제하에서 이 교사들이 교사라고 하는 이 직업의 본분을 잊고 마치 학생들, 철없는 학생들이 이지매하는 그런 형태를 보인다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상당히 일반 국민들에게는 충격적으로 비춰질 것 같고요. 이렇게 악성 댓글을 달고 하는 이런 걸 보고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하고 똑같네? 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것에 대한 어떤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 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좀 이성을 차리기를 바라고요. 물론 뭐 거기에 15,000명 정도의 회원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겠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만약에 이것이 운영이 된다면 이 비밀 보장이라고 하는 익명성에서 적어도 교사라고 하는 것은 그건 팩트 아니겠습니까? 좀 냉정을 되찾기 바랍니다. 자, 결국 이 제보자는 그 여교사 카페 회원들로 추정되는 60명, 60명의 누리꾼들을 고소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기사, 이 관련 폭행 기사가 나간 이후에 막상 제보자는 그 카페에 글을 쓰질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거의 매일처럼 이 본인의 제보자의 신상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아이를 비난하는 글까지도 있었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고 막상 그 카페에서 제보자는 또 강제 퇴장을 당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카페를 사실 처음에 알게 해주고 보게 해줬던 친구, 선생님도 친구니까 저기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강제 퇴장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항상 나오는 게 이 관리자들의 문제입니다. 학교 교장, 교감,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최초에 이 ADH라고 하는 그 사실이 알려지고 난 이후에 이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것을 누가 제일 먼저 발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줬느냐? 바로 교감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학교 관리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실제 이 집단적으로 폭행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 이 제보자가 학교에 있는 그 CCTV를 요구를 했는데 이거는 뭐 문제가 있어서 보여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가해자 피해자도 분리도 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이제 뭐 수업에 방해가 되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 대안학교에 가는 것이 어떠냐라고 하는 이런 얘기까지 했다라고 하는데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비교육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담임교사라든지 또는 뭐 교감, 교장 선생에게 다른 어떤 그 언론에서 인터뷰를 요구를 했지만 할 얘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별로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예, 이 폭행을 당한 제보자
자녀는 지금 신경외과 2주, 정형외과 2주의 상해를 입고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대박이다. 예,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가죠. 지난 2주 동안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남현희 씨와 재혼 상대자 전총조 씨. 각종 사기에 성별과 임신 논란, 여기에 남 씨의 공모 여부까지 의혹은 순식간에 불어났습니다. 전 씨가 남긴 한마디 말은 유행어까지 나왔는데요. 마침내 경찰이 전총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15명, 금액도 19억 원이 넘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많은 의혹들, 이제는 풀릴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어제 방송에서 전청조 어제까지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게 또 나왔어요, 이거. 네, 일단 체포돼서 경찰서 들어온 지 37시간 만에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는데 조사 과정에서 이 전 씨의 범행 규모가 그간 알려졌던 것보다 더 큰 걸로 드러났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15명, 피해 금액이 19억 원에 달하는데 여기서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 씨는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면서 진술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내일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릴 걸로 보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경찰은 이 남현희 씨가 공모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일단 남 씨는 지금은 이 전청조 씨를 사기, 명예훼손,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고소한 여기서는 고소인입니다. 이 자신을 속이면서 펜싱 아카데미 운영을 방해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한 강서구의회 의원이요. 이 남 씨가 전청조 씨의 사기에 공범으로 의심된다라면서 진정서를 낸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남 씨는 이 구의원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고 그 구의원 역시도 이 남현희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채팅창을 제가 언뜻 봤더니 계속 하라는 분들도 계시고 그만 좀 하라는 분들도 계시고 일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전해드릴게요. 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특가법.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특경가법이라고 그럽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을 했는데요. 일반 재산범죄, 사기죄나 이게 금액이 적을 때는 형법이 적용이 되는데 이득액 자체가 5억이나 그 이상이 된다면 특경가법이 적용이 됩니다. 5억에서 50억 사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최소가 3년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19억 정도가 지금 된다고 하니까 저는 좀 더 될 거라고도 생각도 드는데요. 피해자 더 나온다면. 일단은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수강료는 남현희 계좌다. 자, 이 전청조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두 사람을 둘러싼 의혹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죠. 자, 이 전 씨가 펜싱 학원을 운영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어요. 그런데 남현희 씨가 학부모들에게 이 학원, 그러니까 전청조의 학원을 권유했다고 해요. 두 사람이 이곳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지 먼저 그 얘기 들어보시죠. 제가 선생님들을 뽑아야 되는 주변에 선생님들도 없었고 관계대에 있는 외면 선생님들을 투입해 주셨고 그러니까 각자 운영하는 펜싱 학원이 따로 있는데 알고 봤더니 사실상 하나였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 이제 남현희 씨가 운영하는 그 펜싱 학원 말고 그 사반에서도 어저께 얘기한 그 바로 매너리라고 하는 거기에 이 학원은 이제 실제로 학부모들로부터 이제 수억 원을 뜯어낸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곳인데 실제로 이 남 씨가 직접 그 학부모들에게 레슨도 좀 이렇게 차별화된 고급 레슨을 갖다 받으라라고 하면서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매너리에 등록을 하라라고 권유를 했는데요. 실제 이 남 씨가 즉 남현희 씨가 전 씨를 상위 몇 프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운영하는 대표로 소개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전 씨가 무슨 자격으로 펜싱을 가르치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남 씨가 일정한 역할을 갖다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수강료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남현희 펜싱 아카데미보다도 수십만이 더 비싼 월 한 200만 원 정도를 갖다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수강료가 누구의 그 명의에 된 통장으로 왔느냐? 바로 남현희 씨 명의로 된 통장으로 돈이 입금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도 사실은 남현희 씨가 운영하는 그 펜싱 학원에서 운영이 됐다라고 하니까 그 결국은 이제 일종의 이거는 뭐
두 사람이 경제 공동체가 경제 아니냐라고 하는 공동체. 그런 의혹이 제기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심지어는 이 전 씨가 매년 수강생들에게 해외 대회에 나가는 그 프로그램 좀 이렇게 권하면서 또 고액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말도 들립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이 전청조가 이미 전에 뭐 결혼을 2번 했다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3번이라면서요? 세 번인지 모르겠지만 3번까지 나온 겁니다. 한 연애 전문 유튜버가 이 사실을 보도를 했는데 전청조 씨와 교제했다, 결혼까지 했다는 남성입니다. 2015년에 SNS 통해서 만나서 한 달 가까이 교제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한 그럼 달 그때는 본인이 그렇죠. 여성이라고 하고 남성과 교제를 했고 만난 지 한 달 만에 이 결혼 자금을 좀 보내주면 결혼 준비하겠다 해서 7천만 원 가까운 돈을 보내줬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여성으로서 남성과 결혼하겠다고 했다라는 거고요. 근데 신혼집으로 알려진 데를 이 남성이 찾아갔더니 거기서 이 전 씨는 또 다른 여성하고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남자 역할을 했던 거죠. 남자 행세를 했던 거고 그 막상 그 남성이 보내준 돈은 이 전청조가 다른 여성하고 결혼하려고 결혼 준비 자금으로 또 그걸 또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전청조가 결혼을 했다라고 한 사람이 2명이 여성이었고 상대가 그리고 한 사람은 또 남성이었던 거죠. 자, 이 전청조가 체포되기 전날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랬잖아요. 앞으로 남현이에게 터질 의혹이 많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한 유튜버와의 인터뷰에서는 또 전혀 다르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들어보시죠. 맨 처음에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레슨을 받은 것 또한 사실이고요. 그러다가 제가 좋아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했고요. 여전히 진심으로 아낍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남현이라는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자, 지금 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요. 그 벤틀리 얘기가 뭐 저희 했었죠. 세금 더해서 4억 원대. 자, 그런데 박 변호사님. 네. 이 전청조 본인이 타고 그러니까 이 네. 벤틀리는 남현희 씨가 타고 다녔던 다니는 차고. 차잖아요. 자, 그런데 전청조 본인이 타고 다녔던 차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자, 전청조 차 뭐 상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벤츠라는 독일 차인데 벤츠 마이바흐 상당히 고급 차량이죠. 그 차량을 지금 전청조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확인을 좀 해보니까요. 이게 사실 진짜 마이바흐가 아니고요. 그냥 벤츠 S 클래스인데 여기에 엠블럼을 바꿔 끼운 겁니다. 가짜죠. 더 충격적인 거는 여기에 실명 자동차 등록 원부를 보니까 소유자가 남현이로 되어 있고요. 리스 계약을 했던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 인근에 이것을 출고한 매장이 있는데 매장 관계자의 얘기에 따르면 이 차량 계약하고 출고할 때 남현희 씨하고 전 남편이 시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남현희 씨가 타다가 자신은 벤틀리를 받고 자신 명의의 차량은 지금 전청조한테 넘겨준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석이 되는 상황입니다. 하하. 자, 일단 이 사기 수법에 대해서 도대체 뭘 어떻게 이걸 입을 이렇게 하길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할까? 근데 뭐 사기 수법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그것만으로 설명이 되진 않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재벌 3세라든가 아니면 뭐 굉장히 그 돈이 많은 사람을 혼외자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이런 얘기를 했듯이 6월쯤에 자기가 아는 IT 회사 상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 이건 다른 사람은 모르고 이게 특별한 정보인데 내가 아끼는 경원 그리고 지인들만 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너한테도 이 기회를 주겠다고 했던 겁니다. 소곤소곤 되면서. 그렇죠. 그리고 이게 원금 손실을 보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최소한 3배는 수익을 약속해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게 넘어가신 분이 피해자가 결국 4천만 원 선 대출까지 받아서 8천만 원 가량을 전 씨의 또 경원 계좌였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경원도 투자를 했던 모양이죠. 경원 계좌로 보냈고 심지어는 그렇게 돈을 받은 다음에도 주변에 당신 아는 사람이라든가 가까운 사람 있으면 내가 그 사람들까지도 내가 돈 벌 수 있게 해줄게.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했답니다. 약간 피라미드 느낌. 자, 교수님. 저희가 지난 금요일 날 제보를 통해서 전청조의 아버지 전창수라는 사람 사기 지명 수배를 받고 있는 사람의 그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수법 그리고 하고 다니는 이 언변 뭐 행동 로맨스 스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그때 내린 그 결론이 뭐였냐면 정말 이런 범죄의 어떤 그 본능 이런 것도 이제 유전이 되는 건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소위 얘기하는 그 범죄 지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유전하고 완전히 무관하다 우리가 단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전청조 같은 경우는 실제 아까도 얘기하지만 뭐 터질 의혹이 뭐 드디어 터졌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뭐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일관성을 요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카사노바라고 하는 이 바람둥이 같은 경우는 한 여성에게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순간은 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상황이 바뀌게 되면 또 그때그때 다르게 자기 팔색조 같이 말을 바꾸는 것이니까 그건 뭐 사기꾼으로서는 당연한 것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전청조라고 하는 사람은 여성과 남성을 넘나들면서 최초에는 혼인빙자 사기 그리고 수익형 투자 그러다가 이제는 지금 교육 그 사업까지 이제 확장을 해 나가는 건데 추정컨대 이 남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숙주 삼아서 좀 판을 더 키우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국외로 그리고 이제 점차적으로 본인이 어떤 그 판을 키우는 과정에서 자기 발에 걸려서 자기가 넘어진 그런 대표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가죠. 경기도의 한 애완용품 무인 점포에서 절도 사건이 연달아 3차례 일어났습니다. 추적 끝에 잡은 절도범의 정체는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사건의 내막을 따라가 봅니다. 자, 이게 이런 유의 사건들은 저희가 보통 반장픽에서 전해드리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정말 이게 너무 부피가 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게 경기도 수원의 반려동물 용품 무인 매장에서 벌어진 일인데 여기가 원래는 유인 점포로 운영을 하고 있었다가 지난 1월부터 이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정오까지는 무인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달 27일에 사장님이 낮에 들러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냥 보기에 물건들이 너무 많이 빠져 있어서 이게 이 정도로 팔렸을 리가 없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직감이 와서 CCTV를 확인해 봤다고 했습니다. 이 CCTV에는 한 여성의 절도 행각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난달 26일이고요. 노란색 장바구니를 낀 채로 통화하면서 매장 안으로 여성이 들어옵니다. 계속 통화를 하면서 신중하게 이것저것 살펴보다가 강아지 용품부터 간식까지 거침없이 집어듭니다. 손안 가득 물건들을 챙겼고요. 장바구니에 담아서 계산대로 가지 않고 그대로 그냥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이 여성이 똑같은 차림에 이번에는 약간 더 큰 빨간색 장바구니를 맨 채로 등장을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이것저것 담고 또 담는 모습입니다. 계산대 앞에 있는 간식까지 주섬주섬 다 챙기고요. 문 앞에 있는 간식까지 챙겨서 두 손 무겁게 매장을 역시나 떠났습니다. 아니 뭐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또 사장님이 저 CCTV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한 이틀 지나서 또 CCTV를 확인했는데 그동안 수사가 진행됐을 거 아니에요. 29일 날 또 옵니다. 또 왔는데 이번에는 아예 뭐 이 장바구니 4개의 물건을 싣습니다. 4개의 물건을 가득 싣고 당연히 계산 안 하고 매장을 떠났는데 매장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게 4개씩이나 담다 보니까 무거웠던 모양이에요. 잠깐 내려놓고 지금 이 얼굴을 가리려고 한 건지 이렇게 이 점포 위에 모자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무거우니까 더웠겠죠. 모자 벗고 다시 들고 가는 모습까지 찍혔습니다. 저 끙낑대면서 들고 가잖아요.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좀 보세요. 지금 힘들어가지고 내려놓고 다시 으라차차차. 자, 사장님의 이 영상을 확인한 다음 날 내가 저거 기필코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부군과 잠복을 했답니다. 자,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고 또 왔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빈손으로 오지는 않았는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넥스트 타임 캐리어입니다. 자, 이제는 캐리어를 끌고 왔어요. 사장님 얘기 들어보시죠. 하나 했는데 둘째 날은 시장 바구니 2개인가 갖고 왔어요. 셋째 날은 3개인가 들고 온 것 같아요. 그게 기가 막혔죠. 그리고 너무 뻔뻔했어요. 어떻게 CCTV 의식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조금씩 갖고 갔는데 제가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그렇게 크게 늘어난 것 같아요. 아니 점점 커졌어요, 이렇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진짜? 그래서 이제 그 크기하고 개수가
훨씬 더 이제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구집이 찔끔찔끔 가져갈 바에는 뭐 한 번에 와가지고 여러 개를 갖다 가져가는 것이 낫겠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 영상에 보면 본인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반려동물 용품을 이게 뭐 중고라든가 이런 쪽으로 팔아서 본인이 뭔가 금전적 이득을 갖다가 얻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보통 이 여성이 밤 12시에서 12시 30분 정도 사이에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은 편의점 창고에서 남편은 차에서 잠복을 하고 안 자고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 실제로 그 장바구니 캐리어까지 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결국은 이 여성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이 사장이라는 분이 오늘도 훔치러 오셨어요. 오늘 얼마나 훔치러 가시려고 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연히 부인을 하죠. 그게 아니고 우리 친정 그 어머니가 이 근처에 사신다라고 했는데 그는 뭐 하는 얘기고 확인을 해보니까 안에 엄청나게 큰 바로 저 CCTV에서 본인이 훔친 그 물건들이 다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잡았어요. 사장님 왈. 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따지셨겠죠? 돌아온 대답에 더 충격을 받으셨답니다. 계속 들어보시죠, 얘기. 제가 왜 그러셨어요? 했더니 잘못했다고 안 그러겠다고 해서 제가 저희 신랑한테 경찰한테 신고하라고 했더니 신고하지 말라고 자기 남편한테 맞아 죽는다고 비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무릎이라도 꿇을까요? 자기가 보상 다 해주겠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무릎은 안 꿇고 되게 그냥 잘못했다고만 하는 게 이게 상습범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정말. 뭐 아무런 죄의식이 없었던 거를 저 그냥 느껴졌어요. 왜 그러셨냐고. 그 사람 다 어쨌냐고. 그건 다 어쨌냐고 물어봤더니 안 없었대요. 자, 박 변호사님, 저거 진짜 무료 나눔 했을까요? 당근 같은 데서? 이거 결국은 뭐 무릎 꿇는다고 될 일도 아니고요. 절도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찰에 좀 신고를 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거 어디 갔느냐, 어떻게 됐느냐 경찰이 좀 신문을 간단하게 했는 것 같습니다. 물건 다 가지고 와라 라고 하니까 지금 하나도 없고 다 나눠줬다라고 해요. 그 경찰은 그러면 그 물건 받은 사람 조사할 테니까 정리해서 가지고 오라라고 했는데 사실은 가지고 오지는 못하겠죠. 아마도 좀 전에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아마 나눠준 게 아니라 중고 마켓이나 이런 거 판 게 아닌가. 또 사장님도 그렇게 의심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제일 충격적인 건 이 사람의 정체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장님이 CCTV를 볼 때도 좀 낯이 근데라고 했는데 붙잡고 보니까 확실히 맞았던 게 유인 매장으로 운영을 할 때 자주 들렀던 분이랍니다. 한 달에 2-3번 정도 왔었다라고 하고요. 또 그 손님이 한 번은 길냥이를 데리고 와서 내가 지금 돈은 없는데 길냥이 치료해 줘야 되니까 좀 뭐 이렇게 외상으로 해달라고 해서 이게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도 했답니다. 그리고 자주 오면서 뭐 자기 아들 뭐 병원비 필요하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도 하기도 하고 빌려주진 않았지만 그만큼 격이 없는 사이였다고 하는데 유인 매장에서 무인 매장으로 바꾸고 나니까 도둑으로 변했던 거죠. 자, 박 변호사님, 네. 이건 뭐 저의 지레 짐작인데 뭔가 정신적인 문제나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말이죠. 저도 비슷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CCTV가 있는 게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범행을 저지르고 3일간 지금 300만 원이라고 하거든요. 아유. 그래서 뭐 상습범이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이게 정신적 문제는 뭐 문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를 해야 됩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도 10월 셋째 주부터 이렇게 하기 시작했다면 피해 금액은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아이고. CCTV를 좀 다 확인한다고 합니다. 아마 경찰이 지금 입건됐기 때문에 조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청주의 한 빌라 102호로 젊은 남자 2명이 들어갑니다. 좁은 원룸에서 뭘 하려는 건지 아예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또 다른 남성도 있는데요. 잠시 뒤 소란이 벌어진 이곳, 방 안에서 서로 때리고 목을 조르고 둔기까지 손에 들었습니다. 밖에 있던 인물까지 합세하면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상황. 잠시 뒤 새벽을 틈타서 이불로 둘둘만 무언가를 들고 이들은 집을 나섭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사기단 동료의 배신입니다. 자, 이 사건 시작을 해보죠. 네, 일단 이 사람들 갓 20살 성인이 된 젊은 남성들이었습니다. 이들 중에 6명가량이 한 무리였고요. 이들은 고등학교 동창이자 친구고 또 퀵서비스 배달 일을 같이 했던 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2014년 정도부터 이 새로운 돈벌이의 맛을 들이게 됩니다.
바로 교통사고 합의금 사기였는데 아하. 서로 몰려다니다가 그 법규 위반한 차량이라든지 음주운전 차량을 그렇죠. 발견하면요. 일부러 교통사고를 냅니다. 음. 그리고 그 차량 운전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보통 이런 음주운전 차량 상대로 이렇게 합의금 뜯어내는 거 딱 네. 했는데 순순히 돈을 줘. 야, 이거 되네. 잘 되네, 어. 잘 되네. 그러면서 동업 아닌 동업이 되고요. 사기 행각을 시작을 했지만 이러한 사기 행각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가장 문제는 나쁜 짓에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예. 이것을 나누는 과정에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데 이 사람들 중에 리더격인 구모 씨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돈을 이렇게 나눴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봤을 때 한 두 사람 정도가 얘가 조금 빼돌리는 것 같다. 또 아하. 이간질 시킨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결국은 이 구 씨의 통장을 빼앗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그거 뭐 어차피 뭐 나눠주는 과정에서도 이 차이를 둘 정도였으면 그거 통장을 순순히 내놨을까요? 교수님? 글쎄요. 지금 이제 이들은 일단 이 구 씨에 대해서 뭐 고등학교 동창인데 잘 나누는 것에 불만이 있으니까 유인을 해가지고 적당히 본인들 주장입니다. 적당히 때리고 기절시키고 겁주려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2014년 10월 23일 밤 9시인데 둘 중에 한 명이 구 씨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로 가서 야, 얘기 좀 하자라고 어허. 불러내요. 그리고 이제 승용차에 태우고 자기 집인 그 청주시에 있는 한 원룸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 명에게 연락해서 야, 데리고 왔으니까 너도 와라라고 해가지고 연락받은 일행은 일단 근처에 간 뒤에 구 씨가 의심을 하지 않도록 밖에서 계속 대기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글쎄요, 옛날에 지존파 사건이라고 있었는데 그때 동료 처리하는 거하고 상당히 유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방 안에 있었던 건 구 씨와 다른 한 명뿐 1대1 상황인데 뭐 구 씨가 리더격이었으면 쉽게 당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절시킬 의도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영화, 범죄 영화 같은 데서는 이렇게 툭 치면 기절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럼요. 예. 둔기로 이 구 씨를 때렸지만 기절하지 않았습니다. 몸싸움이 격렬하게 벌어졌고 그러니까 밖에 기다렸던 한 명이 다시 들어와서 이제 2대1 상황이 됐던 거죠. 이 사람도 뭐 둔기 같은 걸 이용해서 계속해서 폭행을 했지만 쉽게 기절하지 않았고 한 사람이 결국에 어떻게 됐냐면 한 사람이 목을 조르고 한 사람은 붙잡고 이런 형국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힘이 좀 빠지면 두 사람이 역할을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목을 졸라 살해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어요. 자, 이 사기 수익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보겠다고 결국 저짓을 해서 사람 목숨을 뺏었습니다. 잠깐 보고 가시죠. 묶어놓고 기절시킨 다음에 일어나면은 여태까지 우리한테 했던 일들 물어보고 다 그러려고 했죠. 이간질이 심했어요. 애들끼리 맨날 싸우게 하고 우리한테 나쁜 짓을 많이 했죠. 자수할 생각은 없었어요? 생각은 했는데 할 수가 없었죠. 무섭기도 하고 지금 나이에 잡히면 어떻게 될지도 모를 것 같았어요. 자, 이 사기단의 리더격인 구모 죽였어요. 그래서 돈 얼마나 챙겼습니까? 이들이 챙긴 게 20만 원이었습니다. 아이고. 이 구 씨가 가지고 있던 가방 속에 이렇게 뒤져봤는데 거기서 현금 20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걸 챙겼고요. 그 애초에 빼앗으려고 했던 게 통장이었잖아요. 맞아요. 통장도 챙기긴 했고 그 안에 실제로 그 계좌에 수백만 원이 들어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비밀번호를 몰라서 돈을 인출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네. 예? 고작 20만 원입니다. 그렇지만 자수는커녕 이 시신 은닉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강릉에 살았는데요. 자신의 고향이 있는 강릉에 야산에 매장을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차에다가 이 구 씨의 시신을 뭐 이불로 싸고 또 청테이프로 결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차에 싣고 출발을 했습니다. 아침 무렵에 강릉에 도착해서 삽을 구입한 다음에 이 구덩이를 파고 안매장을 했고요. 자동차 왔다 갔다 하면서 안매장 그 땅을 좀 다졌다고 합니다. 20만 원 나왔다 하잖아요. 그 20만 원 가지고 차에 기름 넣고 아침 먹고 찜질방 갔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사람 죽여놓고. 정말 뭐 한심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저렇게 또 시즌까지 안매장을 해놓고 그때가 이제 10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겨울이 지나고 나면 이 부패하면서 혹시라도 드러날까봐 이 자들이 또 이 시신을 찾아가지고 아예 태울 계획까지 세워서 다시 갔답니다. 근데 또 찾지를 못해서 그것도 포기를 했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참 진짜 한심한 자들이었어요.
시신을 없애서 소각을 해서 완전 범죄를 꿈꾸려고 이제 묻어놨던 장소에 몇 달이 지나고 다시 찾았는데 우리가 어디다 묻어놨지? 결국 못 찾았습니다. 예, 흙으로 덮고 자동차로 땅을 다지기까지 했는데 그걸 갖다 찾 못했는데 결국은 이제 어떻게 그게 발견이 됐냐면 거기서 이상한 애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경찰이 첩보를 수집을 했어요. 저게 뭐지? 라고 해가지고 결국 이제 경찰에 의해서 이 시신이 발견이 됐는데요. 이 구시 시신은 반년이 넘어서야 이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7개월 동안 연락이 끊겼는데 이 사람이 평소에도 잠적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가족이나 지인들이 뭐 신고도 딱히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경찰이 이걸 발견을 하고 범행 사실을 갖다가 확인을 해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자기는 겁주려고 했을 뿐인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갖다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실제로 이 피해자가 숨지고 난 뒤에 허둥지둥하다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다른 동료들 불러서 매장한 사실까지 확인을 했는데 그러니까 교통사고 사기를 하면서 결국은 자기 고등학교 동창을 이렇게 살해하고 기껏 2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전과자가 된 아주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건이라고 봅니다. 박 변호사님, 그런데 이제 시신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밝혀낼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부패가 됐습니다. 6개월 이후에 이게 발견했기 때문에 부패를 해서 사인을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려웠고 이 주모자 둘도 진술이 좀 엇갈려요. 한 명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맥이 뛰는 건 확실했다. 맥이 뛰는 게 확실했는데 구 씨가 나머지 한 명이 갑자기 베개로 얼굴을 눌려서 그때 살해한 것이다라고 책임을 좀 떠넘기기도 했고요. 그 다른 한 명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맥을 잡았긴 했지만 뛰지도 않았다. 뛴다고 말한 사람도 없었다. 그냥 사망 사실을 확인하려고 봤다라고 하면서 서로 자신이 살해한 게 아니다라고 떠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서로 책임도 떠넘기고 20만 원 때문에 사람 죽이고 그 20만 원으로 찜질방 가서 아침 먹고 헤어지고 얘네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화면에는 처음에 초기 수사할 때 강도 살인이라는 죄명이 떴었는데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시간이 너무 지나서 밝혀내지를 못했습니다. 고의로 사람 죽였다는 걸 못 밝혀서 상해치사만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작 9년, 7년 두 사람이 받았습니다. 진짜요? 예, 왜냐하면 지금 정말 목숨을 일부러 빼앗았다는 게 이 수사 결과 드러나지가 않아서 그냥 뭐 다치려고 뭐 기절시키려고 했는데 그냥 실수로 죽였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저희가 이제 사건 연구소 전해드릴 때마다 이제 결말을 항상 이제 법원의 어떤 선고로 마무리를 하는데 항상 뭐 느끼는 거지만 아쉽다. 이번에도 그러네요. 자,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픽 중국으로 가보시죠. 오토바이 운전자 또 SUV 차량 탑승객이 도로 위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SUV 뒷창문에서 한 남성이 불쑥 튀어나오더니 오토바이 운전자를 잡고 그대로 얼굴을 확 때려버립니다. 왜 때려? 오토바이 운전자 기절한 듯 축 늘어져 있고요. 이를 본 SUV 운전자도 차에서 내립니다. 그리고는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다가가 봅니다. 도와줘야죠, 빨리. 자, 황당하게도 이 여성인데요. 오토바이를 잡더니 옆으로 휙 이걸 또 밀어버립니다. 아이고, 한술 더 떠. 예, 오토바이 운전자도 함께 바닥에 쓰러져 버리죠. 여성은 그걸 보고 도 아무렇지도 않게 차만 확인하고는 다시 차에 올라탑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때린 남성도 차에서 내려 자기 차가 괜찮은지 보고는 그대로 차에 올라타 버립니다. 그렇게 이들은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야, 세상에 사람 아니다. 자,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분노가 치미는 상황 아닐 수 없겠죠. 오토바이 운전자는 바로 신고를 했고 경찰이 나서서 그제야 SUV 차량 운전자는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사과는 물론 두둑한 보상금까지 내밀었고요. 오토바이 운전자도 이때는 사과를 받아줬다고 하네요. 교수님, 자기 비싼 차 조금 뭐 어떻게 흠집 냈다고 저런 모양인데 말이죠. 인간에 대한 어떤 존엄이라든가 그런 것이 1도 없는 그런 상황같이 보이고요. 저 차를 보니까 뭐 고급 승용차로 보이는데 두 사람이 똑같으니까 아마 같은 그 가족으로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시죠.
한 여성이 계단을 터벅터벅 올라와서 손에 든 비닐 현관문 앞에 놓습니다. 바로 음식 배달원이었는데요. 멀찍이서 인증사진까지 찍죠. 그런데 이 여성 직장에서 해고됐다고 해요. 일 잘하는데? 바로 이 일 때문이었는데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여성 현관문 앞에 앉아서 한참을 저렇게 인종차별적 폭언을 쏟아부었죠. 욕도 있었고요. 아마도 고객이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하, CCTV에 고스란히 담겼고요. 피해 고객 이 영상을 SNS에 게시했습니다. 반응은 역시나 뜨거웠습니다. 대부분의 여성의 태도를 비난하고 이런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해당 배달업체는 피해 고객에게 직접 사과를 전했고요. 직원도 곧바로 해고됐습니다. 교수님 한마디 또 해주셔야 되겠어요. 정말 뭐 저 대신 주로 우리 앵커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용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제가 차용하겠습니다. 네. 인생 왜 저렇게 사냐. 그러니까요.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알록달록한 색의 단풍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단풍들 사이로 저기 저렇게 가만히 서 있는 두 남녀 보이죠? 그런데 갑자기 남성이 무릎을 싹 꿇습니다. 아니 이런 Will you marry me? 여성에게 반지를 건네는 거죠. 저 여성 기다렸던 걸까요? 놀라서 입을 가리긴 하는데 사진 기사는 이 순간을 찰칵찰칵 아름다운 순간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아, 이게 우연히 찍힌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우연히 찍힌 거예요. 이 멋진 프로포즈 영상이 이 커플이 의뢰한 게 아니라 때마침 가을 단풍을 촬영하려고 이곳을 찾았던 한 사진 작가의 카메라에 정말 우연히 포착된 겁니다. 당시 드론을 띄워서 이 장면을 촬영한 사진 작가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세요. I went there around like 9 o'clock or 10 o'clock when the light was like shining on those rocks. Two people standing and then like the guy was like going down on his knee to propose. That will be awesome to, connect with them and see. I would love to share this nice moment with them. 자, 우연히 찍힌 이 멋진 프로포즈 영상 언론에 소개될 정도로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영상 속 커플하고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다시 중국입니다. 자, 식당 앞에 로봇 하나가 손님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뭐 아직은 기술이 좀 부족한 걸까요? 움직임이 조금 부자연스러워 보이죠? 손님에게 물을 따라줄 때도 인간 종업원보다는 뭐 어딘가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이거 뭐야 이거? 그런데 손님이 술잔을 따라주니까 건배를 하고요. 저걸 또 쭉쭉 들이킵니다. 액체인데. 저거 다 부식될 텐데. 사실 로봇이 아니라요. 로봇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네, 식당 주인이었습니다. 로봇춤, 이른바 각기춤의 달인이었던 겁니다. 정말 징그러울 정도로 잘 추는데 실제로 무용을 전공했고 굉장히 유명한 스트릿 댄서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전공을 살려 손님들을 맞이했는데 반응이 좋았고 또 이 모습이 SNS에 퍼지면서 유명 인사가 된 겁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 계속 봐도 헷갈린다. 로봇이 분명히 있는데 라며 아주 놀랐다고 하는데 양이커는 알았네요. 티 났습니다. 자, 마지막 픽 주인공 동물입니다. 미국으로 가보시죠. 자, 귀여운 고양이가 집사 팔을 꼭 붙잡고 있습니다. 입에는 집사의 가죽 장갑을 물고 놓아주지 않고 있죠. 귀는 이미 바짝 서 있고요. 동그란 뜬 눈에는 불만이 아주 가득해 보입니다. 바로 거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거사! 네, 발톱 깎는 날이었습니다. 낌새 아래 촬영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또각또각 잘려나가는 발톱에 학직도 해보지도 못하고 탈출 시도도 해보였지만 집사의 손에 붙잡혀 버리고 맙니다. 이번엔 집사 손도 물어보지만 집사의 가죽 장갑을 뚫지를 못합니다. 아유, 강하죠. 고양이 공격에도 그저 귀엽게만 바라보는 우리 집사의 눈빛에서는 꿀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요. 고양이는 영혼이 가출한 듯한 눈빛을 보이고 있고요. 자, 이날 발톱 깎기는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합니다. 이를 본 집사 누리꾼들은 영상 보고 이제 가죽 장갑 좀 주문해야 되겠다라는 댓글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최근 얼마 전에 이제 고양이를 키우기 시작한 이자연 기자, 저 경험 있죠? 네, 저희 옥수수 지금 발톱 깎이느라 고생하고 있는데 저도 가죽 장갑 하나 장만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사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